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투게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김, 한 줌의 나물이 그릇에 담기고 물컵에 비친 햇빛이 유리 가장자리를 따라 번집니다. 그 옆 반짝이는 캡슐과 알약이 담긴 작은 트레이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의 도구처럼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빛나는 표면 아래에서 삶의 균형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일상의 리듬 속에 한 알, 두 알의 습관이 더해지고 의심 없는 믿음이 쌓이면서 몸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방향으로 밀려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음식보다 알약을 먼저 떠올리고 생활 습관보다 보충제를 우선순위에 올리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상의 작은 틈에서 자라난 확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광고는 확신을 팔고 사람들은 확신을 삼킵니다. 7일 안에 혈관 청소, 노화 종결, 하루 한 알로 완벽 같은 문구는 간결하고 달콤합니다. 문구의 힘은 과학적 증명보다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약속은 더 선명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흐릿해지고 관절은 소리를 내며 계단은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때 손에 잡히는 해답처럼 다가오는 것이 알록달록한 보조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건강은 손가락 사이로 쥐어지는 알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아 올리는 선택의 총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믿음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자연 성분, 슈퍼 항산화, 임상 인정 같은 단어가 경계심을 무디게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곧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자연이라는 딱지는 위험을 덜어냅니다. 항산화라는 말은 복잡한 대사 경로를 마치 하나의 버튼처럼 단순화합니다. 임상이라는 말은 연구의 맥락과 한계를 지웁니다. 그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환상이 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단, 일상의 꾸준함 대신 캡슐 하나로 시간을 거스르고 병을 예방하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환상 속에서 잠시 안심하고 그 안심은 곧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신체는 숫자와 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조화와 균형으로 작동하고 필요와 한계로 대답합니다. 부족은 문제지만 과잉 또한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과잉을 열정이라 부르며 정당화했습니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그 취향은 건강에도 스며들어 필요의 선을 넘어선 섭취가 미덕처럼 포장됩니다. 한 알로 부족하면 두 알, 아침이 모자라면 점심과 저녁. 그렇게 늘어난 선의의 시도는 어느 순간 항상성의 경계선을 밟아버립니다. 몸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피로와 어지럼, 위장 장애 같은 작은 신호로 시작해 때로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성분을 단죄하려는 고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해답을 쫓는 마음의 습관을 돌아보려는 기록입니다. 과학은 흔들림 없는 진리라기보다 맥락과 전제가 명확할 때 의미를 갖는 언어입니다. 연구는 대상과 기간, 용량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줄 요약과 자극적인 제목만을 기억합니다. 젊어지는 비타민, 기억력을 지키는 잎, 심장을 위한 미네랄. 포장된 약속 뒤에는 언제나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대상자 제한, 위약 대비 유의미하지 않음, 특정 약물과 병용 시 주의. 그 작은 글씨를 읽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비극의 뿌리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손을 보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의자에서, 약국 계산대 앞에서, 홈쇼핑 채널이 켜진 거실에서. 그 손들은 선의를 지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스스로 늙어간다는 사실을 조금만 늦추고 싶은 바람, 한 번뿐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염원. 선의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그 선의를 표적으로 삼는 산업의 기술입니다. 과학의 언어를 빌리고 전문가의 하얀 가운을 배경으로 내세우며 통계를 감각적으로 재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없다는 침묵보다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더 크게 증폭합니다. 희망은 필요하지만 희망의 과잉은 때로 위험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길은 새로운 알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팝상 위의 색을 풍성하게 하며 햇빛이 닿는 시간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다시 믿는 일 말입니다. 광고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후기가 쌓인 별점보다 내 몸의 작은 변화들을 더 섬세하게 듣는 작업.
그 작업은 번거롭고 느립니다. 그러나 건강은 원래 느리게 쌓이는 성질을 갖습니다. 빠른 해답을 약속하는 모든 말에 의심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의 손으로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5가지의 위험한 관성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반짝이는 알약의 표면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마비시키는지, 과잉의 용량이 어떻게 균형을 무너뜨리는지, 자연이라는 말이 어떻게 면죄부가 되는지, 조합과 병영이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부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해결이라는 종합 패키지의 달콤함이 어떻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지 말입니다. 각 장은 한 사람의 사례, 한 가지의 관찰, 한 줄의 데이터에서 출발해 생활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록이 특정 제품을 겨냥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이 언제나 제품 바깥, 우리의 태도와 습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수년간 잘 먹어왔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내구성은 개인마다 다르고 오늘의 무사함은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변에서 다 먹습니다. 전문가도 추천하더군요. 권위의 인용은 든든한 방패처럼 보이지만 권위 또한 맥락을 떠나면 공허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언제나 조건과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언제나 개인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 병력, 내 식습관, 내 생활 리듬, 내 약물 복용 이력, 그 모든 것을 묶어 판단할 때에만 어떤 보충도 나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반짝이는 알약의 그림자를 직시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주제는 고용량이라는 환상입니다. 적정이 미덕이라는 상식을 약속의 언어가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항산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과형의 변명을 만들어냈는지 그 역설의 과정을 하나씩 해부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 필요한 것이 더 또렷해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점검으로, 유행이 아니라 원칙으로, 포장된 약속이 아니라 몸의 신호로. 그 길의 출발점에 선 지금 우리는 이미 절반을 건넜습니다. 다음 장에서 많을수록 좋다는 신화가 어떻게 우리를 멀리 데려가 버렸는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식탁 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 적당히 따뜻한 밥, 그리고 옆자리를 차지한 작은 약통이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 약통은 불안 대신 안심을 가져다주는 일상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포장과 명쾌한 구호를 앞세운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는 오랫동안 노화를 거꾸로 돌리는 열쇠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체의 생리는 단순한 스위치가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향곡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항산화라는 단어의 명성과 달리 용량의 과잉은 균형을 무너뜨릴 때가 있으며 그 균형의 파괴는 조용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항산화제의 이야기는 언제나 설득력 있게 시작됩니다. 활성산소라는 단어는 위협처럼 들리고 이를 없애준다는 약속은 구원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성분은 눈에 띄는 헤드라인과 함께 사람들의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다만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늘 조건이 존재합니다.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정 물질을 많을수록 더 좋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필요량을 초과한 지용성 성분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르며 그 체류가 길어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생깁니다. 항산화가 특정 상황에서는 방패가 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신호체계에 간섭하거나 상호작용의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건강을 둘러싼 오해는 대개 명료한 문장 한 줄에서 비롯됩니다. 노화를 늦춘다, 세포를 보호한다 같은 표현은 사실의 한 단면을 강조할 때 유용하지만 맥락이 제거되면 쉽게 만능의 약속으로 변합니다. 임상 연구는 대상자, 용량, 기간, 병용 약물, 생활습관 등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면서 진행됩니다. 특정 조건에서 관찰된 신호가 곧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로 재현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과감한 일반화입니다. 더욱이 일상의 복용은 연구실의 통제와 다릅니다. 구성 성분이 다른 보조제를 중복 섭취하거나 처방약과 함께 복용하는 일이 흔하고 실제 용량은 광고 문구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그러한 현실의 복잡성이 바로 위험의 온상이 됩니다. 고용량이라는 선택은 종종 의지의 표현으로 포장됩니다. 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며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생리학의 언어로 보면 과유불급은 도덕의 격언이 아니라 안전의 원칙입니다. 지용성 항산화제는 체내 축적의 특성상 적정이 중요하며 적정을 벗어난 과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질막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 산화환원 신호의 왜곡 등은 그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나타나기보다 소화불편, 쉽게 멍이 드는 경향,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 같은 미세한 신호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호가 작다고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감수성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생활 속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철 식재료를 즐기며 수면과 햇볕을 꾸준히 관리하는 분은 대체로 보조제에 기대는 강도가 낮습니다. 반면 식단이 단조롭고 활동량이 적으며 수면이 불규칙할수록 알약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조제는 부족을 메우는 보조선에 가깝습니다. 보조선이 주력선으로 올라서는 순간 균형은 역전됩니다. 특히 흡연력, 특정 만성질환, 항응고제 또는 항열소판제 복용 등 개인의 조건이 겹치는 분들은 외견상 무해해 보이는 항산화 보충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맥락에서 안전한 선택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안전은 일반론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화된 정보 위에 세워지는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자연은 개념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원래 식품의 구조 안에서 다른 영양소와 미량 성분,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로 흡수되고 대사됩니다. 당근, 단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각종 견과류와 올리브유 등은 단일 성분이 아닌 조합으로 작동합니다. 이 조합은 필요 이상의 급격한 피크를 만들지 않으며 몸이 감당 가능한 속도로 처리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캡슐 형태의 고용량 섭취는 짧은 시간에 높은 농도로 도달해 감당의 시간을 빼앗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체내의 경험은 전혀 달라집니다. 점검을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보충제의 라벨을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분표에는 지용성 비타민의 단위, 일일 섭취량 대비 비율, 부원료와 주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 처방약 목록과 나란히 놓고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약봉지 사진을 함께 제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복용의 이유를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피로 감소, 피부 개선, 노화 방지처럼 추상적 목표라면 먼저 생활 습관의 변인 수면, 운동, 스트레스, 식사 시간대를 조정하여 얻을 수 있는 개선폭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위의 재구성 없이 보충만 늘리는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과 리스크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은 성급한 중단과 다릅니다. 만약 장기간 고용량 항산화제를 복용해 오셨다면 갑작스러운 전환보다는 용량과 빈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개인의 병력과 복용 약물,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최적의 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 진료 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점검표를 만드는 과정을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기준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식단을 채소, 과일, 통곡,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하고 주 5일 30분의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결합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햇빛 노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은 의미 있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략은 부작용의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선택의 누적에서 태어납니다. 매 끼니의 색을 한 가지 더 늘리는 1. 가공식품의 간식을 제철 과일과 견과류로 바꾸는 1. 한 정거장을 미리 내려 걷는 1. 잠자기 1시간 전 화면 시간을 줄이는 1. 이 사소한 선택들은 항산화제 한 병보다 느리게 작동하지만 훨씬 깊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질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반짝이는 포장보다 투명한 습관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항산화는 원리로서 유익할 수 있으나 고용량의 습관적 복용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의 재구성이 먼저입니다. 보충은 보조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화려한 문구와 과감한 약속을 마주하실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 내 몸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활의 기반을 먼저 다졌는가?
나는 과정보다 결과를 서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은 과형의 충동을 잠재우고 신중한 판단으로 이끌어드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뼈를 위해 믿고 선택하시는 칼슘 보충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단함을 약속하는 그 선택이 어떻게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음식과 햇빛, 그리고 하중운동이라는 세 요소가 왜 더 안전하고 견고한 해법인지 생활의 언어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균형을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점검과 내일의 실천이 이어질 때 귀하의 몸은 가장 설득력 있는 변화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단단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 뼈를 지탱하는 핵심 원소가 바로 칼슘이기에 칼슘 보충제는 오랫동안 골다공증을 막는 기적의 약처럼 소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고령층에게는 매일 챙겨야 할 필수품처럼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칼슘 역시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칼슘 보충제는 실제로 가장 널리 판매되는 건강보조제 중 하나입니다. 약국, 대형마트, 온라인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는 문구가 구매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고 필요 없는 양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반면 알약 형태로 들어온 고용량 칼슘은 짧은 시간에 혈액 내 농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그 순간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뼈로 향하지 못한 칼슘은 엉뚱한 곳에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을 위협하는 석회화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가 이 불편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들에게서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추적 조사에서는 고용량 칼슘 섭취군에서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뼈를 보호하려고 삼킨 알약이 오히려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어요. 결국 심장과 뇌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환자들의 사례는 이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오랫동안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던 한 여성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관상동맥은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칼슘 침착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뼈를 위해 선택한 약이 결국 심장을 옥죄는 족쇄로 바뀐 것입니다. 자연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멸치 몇 마리, 두부 한 모, 한 줌의 시금치와 브로콜리, 한 잔의 우유 속에는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적정량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식이섬유, 다른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어 균형을 맞춰줍니다. 무엇보다 햇빛을 통한 비타민 D의 합성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일 15분 정도 아침 햇살을 쬐는 습관은 어떤 값비싼 보충제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기에 빠른 걸음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중 운동을 더하면 뼈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의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칼슘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식탁에서 균형 있게 얻는 칼슘, 햇빛과 운동을 통한 조화로운 뼈 건강 관리, 그리고 필요할 때만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보충제를 활용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길입니다. 결국 뼈의 강함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값비싼 보충제를 쌓아두는 대신 매일 한 걸음 더 걷고 식탁 위 색을 한 가지 더 늘리는 선택이 뼈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작은 습관의 힘은 시간이 지나며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믿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두뇌 건강의 비밀이라 믿는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력을 지켜준다는 달콤한 약속 뒤에 감춰진 진실과 우리가 뇌를 위해 정말로 선택해야 할 생활 습관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 중 하나는 기억력의 저하와 치매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두뇌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보충제들은 언제나 큰 호응을 얻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빌로바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광고 속 은행잎은 마치 푸른 나무처럼 신선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전합니다. 기억력을 강화해준다, 치매를 예방한다는 문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약속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정한 과학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몇몇 초기 연구들은 인지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곧 대대적인 마케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격하고 장기적인 대규모 임상시험들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GEM 연구에서는 6년간 수천 명의 고령 참가자를 추적했지만 은행잎 추출물 복용군과 위약군 사이에서 치매 발병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반복되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즉,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치매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효과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고령층이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은행잎 추출물이 더해지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작은 외상에서도 심각한 출혈이 이어지고 뇌출혈 같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줍니다. 오랫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해 온 한 교사는 단순한 낙상 사고 후 멈추지 않는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충치 치료 도중 몇 시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억력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로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반복해서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는 크게 개선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과 지적 자극입니다. 독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 퍼즐, 음악과 그림 같은 활동은 뇌를 활발히 자극하여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뇌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은 최고의 예방 전략입니다. 또한 식습관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인지 기능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뇌 노화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같은 단일 보충제가 아니라 일상의 식단이야말로 진정한 두뇌 보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은행잎 추출물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 예방은 단일 성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전인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지속적인 학습, 활발한 사회적 교류, 그리고 건강한 식단이야말로 과학이 인정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착각, 즉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노화를 늦춘다는 믿음 뒤에 숨은 위험성과 단백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올바른 길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걷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며 일상 속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근육이 곧 장수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필요가 지나친 열망으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 고령층 사이에서도 단백질 파우더가 일종의 기적의 보충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매일 2스푼이면 젊을 때의 근육이 되살아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리한 문장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필수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 골절,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필수가 곧 많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진 고령층에게는 이 집중된 부하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과잉이 반복되면 신장은 지쳐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장기간 복용한 고령자들 중 일부가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까지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는 첨가물과 인공감미료, 심지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알 수 없는 화학 성분이 매일 체내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양이 아니라 위험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려한 광고 문구와 주변의 권유에 흔들립니다. 젊어지는 근육, 활력의 비밀이라는 말은 두려움을 달래는 동시에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단백질을 보충해야 할 필요는 어떻게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본래 우리의 식탁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류, 살코기 같은 음식은 소화 흡수율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두부와 콩류는 고령자에게 부담이 적고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새끼 식사에 고르게 단백질을 배치하는 습관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입하는 파우더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운동 역시 단백질 활용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단백질만 섭취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스스로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음식을 통해 얻은 단백질은 운동과 결합할 때 비로소 몸의 재료로 쓰이고 기능으로 살아납니다. 결국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는 성분 그 자체보다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식사와 운동, 수면과 회복이라는 기본적 생활 습관이 쌓일 때 단백질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파우더보다는 밥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장이 지탱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길,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걷고 오래 웃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보충제, 바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영양을 이라는 달콤한 약속이 실제로는 왜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양의 균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식탁 위에는 점점 더 많은 알약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고 널리 퍼진 형태가 바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봉지 혹은 하루 한 알로 수십 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공급한다는 개념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광고는 늘 단순하고도 확신에 찬 문구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완벽한 영양 균형, 한 번의 건강 해결, 모든 필수 영양소를 한 알에.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매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이 약속은 마치 한숨 돌릴 수 있는 안전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편리함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한 중복입니다. 이미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가 다시 고용량으로 들어오고 이들이 겹쳐서 인체에 부담을 줍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 같은 경우는 체내에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때로는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잉과 중복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선의의 선택이 몸속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성분의 혼합입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뿐 아니라 각종 허브 추출물, 농축된 보조 성분이 추가되곤 합니다. 각각은 개별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으나 서로의 작용이 겹치거나 특정 처방약과 상호작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여러 개 중복되면 작은 상처조차 지혈이 되지 않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분의 효과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결국 부작용의 가능성을 키우는 역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례는 우리 곁에 흔히 존재합니다. 노후의 피로를 이기고 싶어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매일 복용하던 한 여성은 단 몇 달 만에 간 기능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등이 섞인 종합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다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큰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합의 알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핍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부족한 성분만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골다공증 위험이 큰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필요 용량만큼 보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채식을 오래 해온 이들에게는 비타민 B12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식탁 위에 균형 잡힌 식단이 이미 충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균형은 신선한 식재료, 규칙적인 운동, 햇볕 아래의 짧은 산책, 그리고 충분한 수면에서 비롯됩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의 화려한 포장은 안도감을 주지만 그 안도감은 종종 허상에 불과합니다. 몸은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섬세한 조화 속에서야 비로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건강 보조제, 고용량 항산화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모두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지만 결국 그 길은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일상 속 소박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식탁 위에 채소와 과일을 하나 더 올리고 내일 아침 햇살을 조금 더 쬐며 매일 몇 분이라도 걸음을 더하는 것. 그 평범한 선택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무심코 복용하던 보충제를 줄이고 나서 몸이 가벼워진 경험, 혹은 생활 습관을 바꾸어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면 용기 있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